화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관전 포인트 하나가 두 사람이 얼마나 의견 충돌이 있을지 혹은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지 여부였는데 실제로 물어봤어요. 펜과 종이를 주세요라는 주변에 요청도 했고 그 특전사 요원들 국회 위치 어디였냐? 국회 곳곳에 있었다. 군 배치를 직접 물어봤고 지금 뭐 대통령 질문에 말씀 들으니 기억난다. 혹은 서영주 대변인 네. 아까 속보 자막 중에 합법적 계엄, 합법적으로 뺐다. 그리고 뭐 그 자체가 실패했다고 계엄 자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사람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증언들을 보면서 예.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한심하다. 헌법재판관들은 20년, 30년 이상 이 법조계에서 정말 내로라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군을 조금 투입했네, 많이 투입했네, 뺐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오직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군을 보냈고 군을 투입했고 이 사실로 이미 끝난 건데 그 투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투입은 했는데 군이 평화로웠다, 착했다.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다. 2시간 안에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 예. 헌법재판관들 보면 투입을 왜 했냐 그거예요. 근데 투입에 대해서는 야당이 예산을 깎았다. 뭐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다. 이건 정치로 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증언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왜 군을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원 출입하지 말라, 의원안이 요원 빼내라고 했다. 말장난이잖아요. 국회 본청에 요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아니라 요원입니까? 또 뭐 바이든 날리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관들을 거의 능멸하는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보면 우리가 본질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에는요 비상계엄에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국회를 건드렸고요. 문이 닫았으면은 국회가 문이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비상계엄의 첫 번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게 군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자체로 더 이상 변명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재판관들이 이 시간 동안 괴로웠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추측은 그럼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생각마다 다른데 서영주 대변인 말씀 저 장면 하나로 전반적으로 갈무리가 될 텐데 이제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오늘 여러 가지 큰 물줄기들 윤 대통령 관련 이슈도 있지만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된 2달 만에 항소심도 재개가 돼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2시간 15분 만에 종료가 됐어요. 3시부터인가요?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끝이 난 듯한데 2심 항소심 결심은 2월 26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선고 예정이다. 저 날짜가 특정됐다는 것도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1월 중순이 됐으니까 설 연휴 지나고 2월 말이면 항소심의 결심, 항소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3월에 나올 예정이다. 2심은 2월 26일에 끝이 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곧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 속보는 한번 눈에만 넣어두고 다시 원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거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말장난 아니냐. 또 하나 민주당사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내가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중지시켰다. 오늘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엄법을 보면요,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령관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전국이 계엄의 대상이었을 때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엄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계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용현 장관은 내가 대통령과
그 계엄사령관 중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은 약간 그 뉘앙스를 달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계엄 해제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무슨 그 계엄과 관련한 권한남용이 직권남용이 뭐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비상계엄이 그 선포가 돼서 군인들이 뭐 그 국회도 가고 선관위도 가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불상사는 없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 궁금한 게 네네. 물론 경고성 계엄이고 그 통치행위고 뭐 평화적 계엄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김용인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거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불상사 없었고 유리창 몇 개 깨준 거라고 할 거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성공한 계엄보다는 맞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계엄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엄이라고 하는 건 국가 비상 상태가 있을 때 그 비상 사태를 일반 경찰력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군의 병력을 동원하는 게 그게 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걸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해제를 갖다가 했다. 만약에 국회가 해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행하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완전히 그 친위 쿠데타고 탄핵당할 일이겠지만 예. 그런 일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어필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확실한 건 뭐냐면 예. 대통령이 이런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 다 불러서 뭐 다 윤 불러서. 대통령 측은 24명 증인 신청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국무총리부터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탄핵 심리 절차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게 하나만 더요. 그럼 미리 지금 전반적인 지금 오늘 예상과는 달리 김용인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같은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그러면 막 4월 18일 전에는 8인 체제가 유지되는 4월 18일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내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많이 나왔다면 네네. 근데 정혁진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문영배 그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들을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그냥 결심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쉽게 말하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재판 그 다음에 그 지난 그 탄핵 심리를 갖다가 쭉 보니까 예. 그 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고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갔었으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법적 하는 것이 전략? 아닌가. 네, 저는 그런 그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그제와 오늘 사이 그러니까 두 번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탄핵 심판 그 사이에 어제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쉼표까지 기억난다고 했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어제 저 발언 때문에 국회가 술렁이기도 했고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간첩단 사건 얘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수차례 걸어와서 뭐 끌어내라는 지시를 좀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희 변호사님
오히려 되레 윤 대통령이 말린 것도 꽤 많고 그게 뭐 통행금지든 민주당이든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든 의원 출입 막지 말라. 의원 아닌 요원 뺀다는 지시했다. 이 발언도 결국은 뭐 법적 전략도 많이 숨어 있을 테고요. 네, 그런데 저는 법적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패착이 크다. 기본적으로 여러 그 지휘관들, 군 사령관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 들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야밤에 직접 전화를 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기억에 각인되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명단을 구체적으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의원들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들어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들어가 있는 그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공해서 거짓말로 지어낼 동인이 있는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죠. 특수전 사령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원들 본회의장에 있는데 빼내라고 해서 이건 내가 공포탄을 쏴야 되냐,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나 고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무슨 요원입니까? 어떤 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관계자들의 이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이건 현역 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했던 그 증거입니다. 그 부분이 본인이 알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이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 부분 재판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증인 10명, 20명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구나.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할까요? 국민들은 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졸렬한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최소한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일 테고요. 그런데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도 했고 김용현 전 장관 거의 내가 다 했다는 취지의 계엄 설계, 계엄 사태에 대한 본인이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자처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또 하나 오늘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일단 과거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다 뜯어 말렸고 뭐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게 이제 총리와 부총리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이야기와 또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이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가 갑작스럽게 소집이 됐고, 자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차례차례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족수인 11명을 채워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제 개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면 국무회의 일단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돼야 됩니다. 즉 부서라는 거는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이제 서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국무회의는 뭐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의결을 해야 되는 기구는 아닌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1명, 2명씩 모여서 딱 정원이 차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당시 조태열,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두 사람이 직접 발언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하고 있다가 이건 뭐지? 라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누군가인지 아마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이 계엄법이나 지금 이 헌법에 보면 반드시 계엄을 낼 때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거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됐고 국무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부서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이제 합법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지금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당시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국회 측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예.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내라 했더니 행안부에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국무회의가 소집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완전히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졌고 예. 회의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국무회 그 계엄을 시작한 이 국무회 이거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불법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차적 논란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걸 이미 그래 한덕수 대행 총리도 인증을 했고 하는데, 예.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1시간 반 동안 됐다. 그리고 동의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총리와 대행이 전부 다 출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장관들 다 출석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다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당신 그때 찬성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을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거를 또 아마 헌법재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아마 증인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얘기가 그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당시 재계엄이 왔다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3분인가요?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전에 한 5분간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한 11명 정도 국무위원이 모였고 그걸 두고 뭐 회의록이 있네 없네 행정안전부가 그걸 갖고 있지 않네라고 해서 뭐 이른바 날림 의혹이 있었는데 네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는 그게 절차적으로 다 지켜줬고 심지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차가 졸속이었지만 어쨌든 있기는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부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효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국무위원들 중에 당신이 찬성했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란 쪽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 전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덕수 대행도 지금 피의자로 소환돼가지고 검찰에서 소환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무슨 어떤 장관이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그 사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진짜로 그렇게 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설령 김용현 전 장관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넘겨 짚으면서 절차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탄핵 심리를 임하는 그런 전략이다.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몇몇은 침묵을 지켰고 최상목, 조태열 그러니까 경제수장과 외교수장은 뜯어 말렸고 한덕수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뭐 정지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당시에 폐회 선언 없었고 발언 노지력 없었고 안건 산정 없었다고 하는 뭐 이른바 5분 국무회의 그런데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불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앞으로 지난한 과정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요. 어떤 아직 부분이죠? 영상이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 되면 문영배 그 대행이 물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찬성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장관이 찬성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물어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언론에서 취재해가지고 기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찬성했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하면 이 정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주장 중에 내가 다 했다. 포고령도 내가 썼고 쪽지도 내가 줬다. 그리고 대통령은 몇 가지 말들을 말렸다. 뭐 실탄도 가져가지 말라 했다는 취지를 얘기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네.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다 맞으면 이 혐의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대통령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죄를 다 단죄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의 죄를 덜어주는 전략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이런저러한 지시를 받고 실무 작업을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엄과 관련한 최종 승인자는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고령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내가 다 타이핑도 치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봤다. 그래서 통행금지 빼고 왜 의사들 현업 복귀하라고 했는지 대통령이 묻기도 했다. 그러면 그 최종 승인자는 누굽니까? 그 권한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깊숙이 개입했다고 본인의 이 증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 있을지, 단순 가담자 그리고 내란 수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지시를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구나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거죠. 둘 다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A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다. 그러면 그걸 증인으로 보자. 이런 절차가 헌재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명징하게 증거로 나와야 되는 건 국무회의 의결서인 거죠. 그런데 이 심의서 법원이 제일 먼저 내라고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서가 있고 없고가 그냥 차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 82조에 있습니다. 모든 공법상의 행위는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은 부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조차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형사재판하면 많은 피의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판사님 어딘가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지 못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낼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증인으로 불법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서가 없으면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하다 고 재판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관련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서영주 대변인. 네. 이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쪽지가 각각의 다른 쪽지를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외교부는 어떻게 하고 경제부처는 어떻게 하는 쪽지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는 건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몇 장의 쪽지가 더 있다. 숫자 8의 의미 때문에도 지금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게 쪽지를 줬다. 그게 이제 대외 공간 관련된 얘기였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8이라는 숫자와 좀 연관을 지어 보면 이제 기재부는 기재부들의 역할, 계엄 때, 그다음에 외교부는 외교부들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소방청장이 국회에 와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나 그 부분은 본인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 대한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합해보면 국무위원들에게 이 계엄 조치를 하면서 뭔가에 대한 미션을 줬다는 의미에서는 전 최소 7장의 쪽지가 더 있다는 쪽에 개연성을 두고 싶어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이거는 해야겠으나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줬든 대통령실에 그 누구 실무자가 줬든 간에 대통령이 이걸 최종 컨펌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경제부총리에게 이런 쪽지가 나간다는 건 대통령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할까요? 최소한 국무회의는 이게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자문과 말하자면 협의를 하는 곳이지 이게 의결을 해서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나머지 쪽지들이 각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 유의미한 얘기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쏟아냈고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절차도 있었고요. 예상과는 달리 의견 충돌 없었고 대통령의 계엄 사태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시작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누가 맞다 틀리냐를 떠나서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적으로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